비가 오고 막 이래가지고 길로 강의를 듣는 사람이 집에서 섭섭하네 하면서 오겠죠. 뭐. 그럼 내가 하는 말은 인사말로 이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올게요. 시작하지.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강의를 맡아주신 선배님은 안양 삼성통신학과에 계신 신재규 원장님입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원장님은 인하대를 졸업하시고 인턴 레지던트를 수련하시고요. 서울 여덕병원과 의정부 특특병원 과장님을 거쳐서 현재 삼성 안양이 1번가에 있는 삼성통신의학과에서 개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어렵게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안양 삼성통신의학과 원장 신재규입니다. 제가 오늘 그 숄더의 전반적인 부분을 어떤 디지즈 하트 쪽으로 제가 좀 강의를 하고 이문성 원장이 그 초음파를 시연하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되고요. 강의는 사실 뭐 크게 뭐 별거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주로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렵지 않게 그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질환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보실 거는 이제 그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가장 흔한 거 먼저 맨 위에서부터 보시면 임핀지먼트 신드롬, 그 다음에 이제 어데이시브 캡슐라이티스, 그 다음에 이제 이두근 힘줄력,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네 번째는 아크로미오 클라비큘라 조인트의 그 관절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인스타빌리티하고 인펙션이 한 7% 정도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 그 로테이터 커프라든지 뭐 캐시피케이션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은 이제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뭐 주로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에 침범하는 질환이고, 충돌 증후군 어느 정도 동반하니까 1번 맨 위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두근 힘줄염은 4% 정도 나오고, 사실 이 외래에서 환자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사실 이제 뭐 그 텍스트에는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아크로미어 클라비큘라 조인트, 이게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 AC 조인트를 직접 압박했을 때 텐더니스를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많이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첫 번째로 임핀지먼트 신드롬입니다. 이제 요거하고 로테이터 커프는 나중에 따로 나오니까 주로 이제 25세 이후에 젊은 나이인 경우가 많고요. 보통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을 침범하게 되고, 온셋이 명확하지 않아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아팠는지를 정확히 말을 못합니다. 근데 대충 어느 정도부터 아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데시브 캡슐라이티스, 유착성 피막염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그 프로즌 숄더, 그 한국말로는 오십견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동결견이 좀 더 적당한 표현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액티브 패시브 무브먼트, 그러니까 레인지 오브 모션이 전부 다 떨어져 있어요. 스티프니스가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인트 캡슐의 구축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이셉스 텐디나이티스인데, 요거는 이제 그 팔을 많이 올리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그 수피네이션이 많은 그런 동작을 많이 취하시는 분한테 많이 생기게 되고, 이 바이셉스 텐던의 롱 헤드에 그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많이 진행이 되면은 바이셉스 텐던의 롱 헤드가 끊어져가지고 이 머슬 벨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이 뽀빠이 사인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제가 그 본 환자 중에 바이시피탈 그루브의 그 압통점이 심하고 스피드 테스트에도 파저티브가 나와서 초음파 유도 하에 그 바이시피탈 그루브에 인젝션을 한 적이 있는데 환자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가 3주 있다 다시 나타났는데 갑자기 뽀빠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얘기를 하기를, 자기가 혹시 이게 주사를 맞아서 이게 생겼냐, 며칠 전에 이제 그 전날에 이불을 끄는데 뚝 소리가 나더니 그 알통이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한 처음에 인젝션을 할 때 굉장히 그 텐더니스가 심하거나 그 초음파상의 바이시피탈 그 텐던이 약해져 있으면 좀 그 부분 파열이 있으면 끊어질 수 있다는 걸 워닝을 하고 그 인젝을 하는 게 조금 나중에라도 이제 그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 폭바이사인이 돼서 이 바이세스 텐던이 럽처가 되면은 사실 그 OS적으로 수술을 많이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냥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를 많이 하게 되고 끊어졌다 하더라도 뭐 수술적으로 진짜 치료하는 경우는 몇 %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스터빌리티인데 사실 그 개원가에서 인스터빌리티를 자신 있게 본다는 거는 조금 힘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정형외과 전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인스터빌리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대부분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어깨가 빠져본 적이 있거나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다친 히스토리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좀 운이 안 좋게도 막 다쳐서 나한테 왔는데 인스터빌리티가 의심이 된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라브랄 테어가 좀 그 동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슬랩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전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인스터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오늘 하시는 게 대부분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혹시 그 다른 생각 가질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정도 이제 다른 질환이 그 어깨에 나타날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이 이 서비컬 레디큘러 패시입니다. 요게 아주 그 구별하기가 좀 어렵죠, 어깨랑. 그리고 인펙션과 뭐 코로너리 바스큘러 디지즈의 리퍼드 페인 같은 경우도 그 어깨 쪽으로 통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서비컬 레디큘러 패시 같은 경우는 어깨의 통증은 어쨌든 팔을 움직일 때, 팔을 올리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있는 반면에 서비컬 레디큘러 패시는 팔을 올리면 잘 아시다시피 팔을 올리면 오히려 그 페인이 릴리브가 돼요. 그래서 팔을 올렸을 때, 팔을 올렸을 경우에 그 환측에 팔을 올렸을 때 통증이 사라지는 느낌이다. 그러면 서비컬 레디큘러 패시를 의심할 수 있고 통증이 주로 밤에 온다. 낮에는 괜찮다. 그런 경우는 이 서비컬 레디큘러 패시보다는 어깨 쪽에 디지즈가 있는 걸로 조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지컬 이기즘으로 넘어가겠는데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가동 영역이 넓은 관절이죠. 볼앤 소켓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이거보다 골프티에 봉을 올려놓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깨 같은 경우는 이 뼈로 인해서 지지를 받기보다는 많은 머슬과 리가멘트들로 안정성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 하는 그림이고요. 이거는 어떤 용어 때문에 이거는 올려놓은 거고 보시다시피 앞쪽으로 포워드로 올릴 경우에 이거는 이제 숄더 플렉션이라고 하고 이 비하인드 백워드로 쪽 하시면 이걸 이제 숄더 익스텐션이라고 용어를 정의하시면 되고요. 이제 로테이터 커프 머슬이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시면 여기 이제 스캐플라 스파인이 있죠. 스캐플라 스파인 위쪽으로 해서 이제 수프라 스피나투스가 있고 그 다음은 익스터널 로테이션에 주로 기여하는 인프라 스피나투스와 테레스 마이너가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인터널 로테이션에 관여하는 서브스캐플라리스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그잼을 하게 되면 처음 이제 먼저 쳐다봐야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만져봐야 됩니다. 근데 쳐다볼 때 주로 보게 되는 게 클라비클 AC 조인트, 요 아크로미온 촉진하고 그레이터 튜버클과 레서 튜버클 많이 텐더 포인트를 찾을 때 유용한 곳이고요. 레인지 오브 모션은 능동적으로 검사하는 방법과 이제 검사자가 직접 들어 올리는 그런 패시브 방법이 있는데
뭐 에이비덕션과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하시면 되고, 임핀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환자 스스로 에이비덕션을 할 때 통증이 발생됩니다. 이때 수퍼라스피너스 텐던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드헤시브 캡슐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능동적이고 이 패시브한 모든 ROM이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프로보케이티브 테스팅을 좀 보시면, 제가 이제 외래에서 많이 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깨 환자에서 엠프티캔 테스트하고 리어 테스트, 호킨스 사인, 이거는 항상 그 모든 환자한테, 어깨 환자들한테 이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터빌리티는 좀 패스하도록 하고요. 이 바이셉스 텐디나이티스는 스피드 테스트를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엠프티캔 테스트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한 상태에서 환자를 전 상방으로 들게 하고, 검사자의 손으로 여기를 눌러줍니다, 위에를. 그리고 올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 포워드 플렉션을 이렇게 막아봤을 때 통증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그걸 볼 수 있고요. 또 이게 좋은 게, 올려놓고 쭉 올린 다음에 내릴 때 통증이 있으면 드랍 사인도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리어 테스트인데요. 보시면 검사자가 이 스캐플라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키고, 오른손으로 숄더를 플렉션을 시킬 경우에 충돌을 일부러 수프라스피네투스의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랬을 때 페인을 느끼면 임핀지먼트 사인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엘보우로 90도 플렉션 시키고, 어깨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어깨에 강제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호킨스 테스트고요. 어프레hen션 테스트는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시킨 다음에 조금 더 그 뒤쪽으로 시킬 때 이 숄더 글레론 휴메랄 조인트가 그 전방으로 빠져나갈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 인스터빌리티를 어느 정도 그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원을 주로 하고 있어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스피드 테스트는 환자의 그 바이시피탈 그루브를 한 손으로 누르고 그 숄더를 플렉션 시키라고 해서 플렉션 시킬 당시에 여기 연발음이 들린다거나 아니면 통증을 느끼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스펄링 테스트고, 서비컬 레디큘러 패시, 어깨의 문제가 아니고 목의 문제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고, 넥을 판칭으로 익스테이션 시키고 로테이션 시킨 다음에 위에서 압력을 줘서 페인을 유발하는 방법입니다. 요게 파저티브가 나오면 서비컬 디스크 쪽을 의심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제 트리트먼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인 컨트롤로 엔세이드를 복용한다거나 코티코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요새는 3번과 4번을 외래에서 굉장히 많이 하죠. 스트레칭을 트레이닝 시키거나 도수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재활치료. 3번, 4번이 요새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사실. 로테이터 커프의 트리트먼트를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치료가 일단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디케이션을 한다든지 서브아크로미아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합니다. 근데 이게 스테로이드 인젝션이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때는 이 콜라겐 형성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환자가 로테이터 커프 태연지 아니면 단순 임핀지먼트인지, 이거는 요새 이제 초음파가 많이 초음파 치료를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그냥 마냥 인젝션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요새는 프롤로 세라피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그 약 용량을 어떻게 쓰느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서브아크로미아를 인젝을 하거나 할 때는 이제 대부분 0.5% 리도카인 5cc 정도에다가 인플라메이션이 심하고
아주 크로닉하지 않고 로테이터 커프 테어가 없는 경우는 트리암시놀론을 8ml, 0.2cc 정도 이렇게 투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브아크로미알 버자 인제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알지만 이게 옛날 방식이죠. 지금은 이렇게 안 합니다. 지금 다 초음파로 인젝을 하고요. 초음파 인젝은 이문수 원장님이 보여줄 테니까 그때 보시도록 하고, 어쨌든 이 서브아크로미알 버자 인젝션이 도움이 되고, 시간 관계상 여기 그 재활치료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유착성 피막염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통증에서 다른 정형외과라든지 뭐 재활의학과랑 조금 다르게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파트 중에 하나예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그 환자들이 18개월 이상의 스트레칭과 엑서사이즈로 어느 정도 좋아지는 건 틀림없어요. 18개월 정도 이렇게 오래 가면.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물리치료라든지 이 그 컨저브 트리트먼트를 18개월 환자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그림을 제가 잠깐 올려놓은 거는 잠깐 보시면 알지만 환자들이 대부분 이 어데이시브 캡슐라이티스가 생기면 페이지 1 시절에 오게 돼요. 병원 방문을 보시면 알다시피 페인과 리미테이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환자들 대부분 2, 3개월 내지는 조금 길면 뭐 5, 6개월 안에는 와요. 왜 오냐면 이제 그 손이 안 올라가요. 뭐 속옷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면서 오시게 되죠. 근데 보면 이때 페인과 리미테이션이 6개월 내에 굉장히 급속히 증가해요. 근데 그게 대략 1년 정도 갑니다. 페인은 보시다시피 1년이 지나야 떨어지기 시작해요. 리미테이션은 거의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리미테이션, 손이 잘 안 올라가는 건 이렇게 치료를 안 했을 경우에 이런 자연적인 경과를 겪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을 왜 올려놨냐면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환자한테 처음에 방문했을 때 주지시켜야 돼요. 처음에 왔을 때. 이게 병의 자연적인 경과가 이렇게 오래 가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가 오래 걸릴 수 있고 뭐 이런 그 어떤 자연적인 경과를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려야지 이게 그 환자가 그 닥터를 쇼핑하는 일이 없고 나를 믿고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이거 사진 보시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 이게 그 헤모딜라테이션 하이룰로닉 그 딜라테이션 하는 장면입니다. 이 리드를 그 글레노 휴메랄 조인트 3분의 1 지점으로 삽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인트라 캡슐 내에 조용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준비되어 있던 0.5% 리도카인 10cc와 노멀 셀라인은 그 환자의 어떤 그 페인 정도를 보고 될 수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20에서 30cc 정도 젤라테이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환자의 모양인데 거의 비슷하죠. 3분의 1 정도 자입해서 조영제를 넣어서 캡슐에 제대로 분포하는지 확인을 한 후에 아주 심한 경우는 이 글레노 휴메랄 조인트가 휴메루스가 숄더 이 소켓에서 확 떨어져 나가는 그런 그림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좀 전에 그 그림에서 치료를 하고 나서 분명히 이 그 ROM이 심하기 때문에 이 캡슐라 스트레칭 하는 모양입니다. 저 초창기 때는 이 캡슐라 스트레칭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아시는 분은 좀 알겠지만 요 캡슐라 환자를 엘보로 90도 플렉션 시키고 한 손으로는 가슴에다가 손을 올리고 이제 이거 지지만 하는 거예요. 누르면 안 됩니다. 지지만 하시고 이쪽으로 힘을 줘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팔에 여기까지. 굉장히 통증이 심해요, 이게. 근데 아까 얘기한 그런 딜라테이션을 한 상태에서 하면은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누르게 되죠. 이제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무슨 투석투석 하면서 이렇게 틀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손이 확 넘어가는 환자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 환자들 경우에는 다음 주나 뭐 이렇게 팔로우 해보면 굉장히 그 심통이 많이 좋아졌어요. 손도 올라가는 게 ROM이 엄청 많이 개선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고민을 했죠. 이거 할 때 많이 환자들이 아파하고 하고 나면은 굉장히 심통이 좋아지니까 이거를 마취를 해서 하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환자를 이제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을 하는 이 팔로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인젝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팔로우 1주 후에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을 하고 그 다음 10일, 2주, 3주, 4주, 5주, 6주 간격을 하게 되는데, 이걸 다 하지는, 이거 시리악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걸 다 하지는 않고요. 여기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1주 간격 팔로우를 하고요. 그 다음은 2주 간격을 하고, 그 다음은 4주 간격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보통 4번 내지 5번. 그리고 아주 좋으신 분들은 2번 내지 3번 만에 굉장히 ROM이 개선이 되고, 그런 경우 이제 바스 스코어, 저 목표는 이제 바스 스코어가 10에서 2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젝을 좀 사양하고, 물리치료 위주로 많이, 스트레칭이나 물리치료 위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캡슐라 스트레칭을 할 당시에 이걸 마취하고 하고 싶어서 이제 BPB를 하는 거죠. 근데 BPB를 이제 통증에서는 거의 다 초음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하는 겁니다. 이 크리코이드 카틸리지 레벨에서 이 안테리어 스칼렌과 미드 스칼렌의 사이에다가 이게 프로브를 트랜스버스하게 놓고요.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브라키아 플렉서스가 안테리어 스칼렌과 미드 스칼렌 사이에 이렇게 잘 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우리가 수술방에서 하듯이 마취를 하지 않고 외래 베이스이기 때문에 리도카인 2% 리도카인 4cc에 셀라인 6cc 해서 0.8% 리도카인 10cc 정도만 니들링을 해서 여기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골고루 뿌려주게 됩니다. 10cc만 0.8%. 그러면 무터도 다 소실이 돼요. 10cc만 줘도. 이 초음파를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요. 좀 전에 그림이랑 똑같죠? 이렇게 보이게 되면 여기다가 블록을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캡슐라 스트레칭을 시행하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 많이 하다가 요새는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오래 걸려요. 환자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또 목에다가 마취를 한다 그러면 겁을 먹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래 걸리고 사실 좀 여기 우리들끼리만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수가도 너무 안 나오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셉스 텐디나이티스 아까 대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바이셉스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서비컬 레디큘로패시 트리트먼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거는 서비컬 디스크 쪽이니까. 일단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25세 미만이고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에 어프리에이션 테스트 아까 말씀드린 걸 해보면 숄더 인스터빌리티구나. 이거는 OS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TK 테스트라든지 리어 테스트를 했는데 환자가 나이가 25세에서 40대고 천천히 발생됐으면서 이제 페인풀 아크 같은데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임핀지먼트, 즉 수프라스피너투스 텐디노패시를 의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허킨스 사인도 포지티브고 나이가 많아지면은 그때는 로테이터 커프 테어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로테이터 커프 테어는 사실 요새는 너무나도 편한 장치가 있어서 초음파로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세가 좀 드신 분이 충돌이 있으면 엑스레이를 찍고 바로 초음파실에 가 있어요. 아예 그냥 뭐냐면 제가 초음파를 많이 본 사람도 아니고 정상이라도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그냥 무조건 가 있는 겁니다. 일단 가면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랑 이 기본적인 로테이터 커프의 숄더 초음파를 보고 이베일레이션을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환자랑 다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스티븐 윌스가 있고 액티브 패시브 ROM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착성 피막염 의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저희 캘시픽 텐디나이티스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넣은 건데 요걸 보시면은 이제 지금 전부 다 캘시픽 텐디나이티스 SST에 생긴 캘시픽 텐디나이티스를 보여주는 건데 요거는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포스티리어 쉐도잉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스티리어 쉐도잉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포메이티브 페이지고 여길 잘 보시면 여기는 여기랑 다르게 포스티리어 쉐도잉이 별로 없고 요 안에가 아이소 에코익한 그런 머티리얼이 보이는데 속해성 침착입니다. 이런 경우는 약간 요 위에 거보다는 세미 플루이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조금 더 아스퍼레이션 하기에 편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캘시픽 텐디나이티스는 어쨌든 뭐 무조건 수술을 권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서브 아크로미얼 인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아주 그 어브럽트하게 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뭐 팔에 손을 못 대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트라우마 히스토리가 전혀 없다면 거의 캘시픽 텐디나이티스의 확률이 매우 좋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용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신재규 원장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열겠습니다. 시간이 배가 고프셔서 그러실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이몽순 원장님께서 숄더 쪽에 있는 초음파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우선 저희가 지금 뭐 기계를 좀 준비하고 조금 하시는 관계로 잠시 조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내가 이게 다 됐지? 오늘 비가 와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는 중이에다? 우리가 50명을 예상을 해가지고서 했는데 내가 인하대병원 와가지고서 이제 벌써 20년이 넘어가는데 그동안에 PCMT를 하다가 작년에는 못했어요. 어떻게 이제 올해도 활동할 거다 그래도 하는 게 낫다 하는데 내가 지난 정년을 하면서 잠깐 얘기해도 되지 내가? 네. 정년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벌써 정년이 됐구나 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 생각나는 말이 관계라는 말이 생각이 나고 태어날 때 그러니까 인생은 관계의 연속이구나. 태어날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는 생기고 조금 있으면은 형제간에 또 이렇게 남매 자매간의 관계가 생기고 또 친척간의 관계가 생기고 또 학교 가면 또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의 관계, 계속 관계의 연속의 인생이라는 게 그 관계가 이제 끊어지게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근데 그 관계를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될 수 있고 또 나쁜 관계만 연속되어 있으면 그 사람 인생이 별로 참 어렵고 힘든 관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인하대병원의 이 마취통증의학과 이 통증센터라는 걸 매개로 해서 관계가 맺어졌고 또 이 관계가 나쁜 관계라면은 얼른 만날 필요도 없고 끊어져 버리는 거고 이 관계가 좋은 관계라면은
좀 더 이거를 키우고 또 서로 더 발전시키고 그래가지고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하게 되는 그러한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PCMT 이거는 계속 해야 되겠고 또 내가 설사 이제 인하대병원을 끝나고 나도 뭐 PCMT 어때 참석하고 싶은 마음인데 혹시 안 하더라도 내 뒤를 잇는 사람이나 또 여기 또 우리 여기 동장호 교수도 와 있지만 인하대병원 인하대학 비례 졸업생으로서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여러분에 대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사람이 와서 이런 내가 그런 마음을 풀어라고 했는데 비가 많이 오고 또 어디서 눈이 오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정말로 우리들이 이렇게 만난 게 정말로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그거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와의 관계도 소중하고 또 나는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끼리의 관계도 굉장히 소중하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또 우리 졸업생 중에서 선배되는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한번 그 네트워킹 같은 걸 만들어서 서로가 후배를 이끌어주고 또 땡겨주고 그러는 것도 했으면 좋겠고 또 보면은 전번에 서로가 자기 개업한데 후배 끌어다주고 또 누구 소개시켜주고 뭐 하는데 저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지인이라고 해가지고서 동증이 쪽에서 연결돼서 나가요. 또 단임대 같은 경우는 또 파인이라고 해가지고 쭉 나온다고. 우리 인하대학교에서 그런 어떤 관계를 갖다 서로가 서로 도움되는 건 뭐 저기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 그래서 그걸 내가 주관해서 하기도 뭐하고 여러분 중에서 한번 여기 있는 우리 저기 선배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실제로 뭐 여기 참석 안 했는데 안현수 같은 친구나 보이창이 같은 친구는 또 자기 나름대로 조그만 병원이라도 만들어 나가면 거기에 또 후배들을 끌어줄 수도 있고 또 그걸 또 그냥 서로 도움이 되면 했으면 게 좋겠어요. 어떤 그런 바람은 우리 인하대병원의 그 동증 클리닉이 계속 발전돼 나가는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번에 그 누구야 전영원이라고 이번에 새로 통증 학교장으로 이제 선출된 그 친구가 나한테 표달라고 왔다가 우리 통증 클리닉 구경하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이거 자기가 쭉 표달라고 전국 대학병원을 돌아다녔을 거 아니야. 평의원이 있는데 네? 거기서 뭐 제일 나은 거고 제일 넓고 나은 거 같다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 우리가 세브란스보다 면적이나 이런 건 넓거든. 굳이 서로의 실력과를 뭐 비교할 건 없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뒤칠 건 없어요. 인하대병원이 자부심을 갖고 나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오늘 사람이 죽어서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이제 우리 누구야 이용순 원장이 이거 하는데 시작하는 거야? 잠깐 이걸로 내 말을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아까 신재주 원장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 여기 녹화했으니까 여기 또 봐도 돼요. 두 번째 강의는 임웅순 원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임웅순 원장님은 인하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저는 고동일병원 치료과장, 구로특별병원 비수술센터 원장, 강동 유관외과 부원장을 거쳐서 또 오른병원 통증의학과 원장을 거쳐 현재 판교 정형외과 대표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특히 임웅순 원장님은 초음파를 예전에 전 한국근골격계 초음파 연구회 강사셨고 현재도 대한근골격계 초음파 학회 강사로 의사를 직접 가르쳐 주시는 저보다도 훨씬 잘하십니다. 그래서 개혁에서 상당히 유명하고 다른 과 원장님들도 임웅순 원장님을 알고 책도 몇 권 번역하셨기 때문에
초음파를 여러분께 이제 데모를 보여주려고 왔는데 저희가 그동안 기술상의 문제로 지금 화면을 연결을 못해가지고 하는데 조금만 좀 땡기셔가지고 레이더 스탠이나 뭐 이쪽에 앉잖아요. 그럼 말씀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는 화면이 보일 정도로 오셔야 돼요. 이게 원래 앞쪽으로 화면이 띄워져야 되는데 이 연결이 안 된다 그래갖고 좀 열악하지만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프로브가 이게 무선으로 나온 건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런 패드에 깔려서 볼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초음파 아니에요. 일단 뭐 그 화면의 퀄리티는 아주 하이엔드는 아닌데 일단은 뭐 포터블이라는 거를 고려했을 때 감안하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어깨는 그 초음파 검사를 가장 많이 시행하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어깨 환자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어깨 질환, 그 통증 중에 대부분이 아까 강의하신 바대로 로테이터 커프 관련된 질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로테이터 커프 같이 관절 외 구조물들은 우리가 초음파를 이용하면은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제약을 크게 받지 않고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부위를 검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깨를 검사할 때는 다른 부위랑 다른데 이 페리페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아픈 데만 프로브를 딱 대면 되거든요. 근데 어깨는 어떤 좀 표준화된 일정한 테크닉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면은 같은 부위의 통증이 다른 부위의 원인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 중에 어떤 병변이 발견이 되더라도 더블 리전이나 트리플 리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간에 검사하다가 이상이 있어도 여기구나 하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야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깨 전체에 대한 검사를 좀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깨를 검사할 때 오늘은 앞쪽에서 바이스 스탠더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서브스카플라리스랑 플러스피나투스 위로 올라가서 AC 조인트를 확인하고 뒤쪽에서 인프라스피나투스랑 글레노이다 레그룸 같은 후방 구조물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셉스를 먼저 검사할 때는 보통은 환자 뒤쪽에서 검사를 합니다. 이게 뒤쪽에 있으면 환자 팔의 위치를 이렇게 변경을 하기도 쉽고 뒤쪽에서 환자를 좀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뒤쪽에서 검사를 하게 되고 보통은 이런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사용하는데 환자를 뭐 뒤치기하거나 이런 데 좀 더 편해서 보통 그냥 동그란 스툴 같은 거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바이셉 스탠더를 볼 때는 환자 자세가 양쪽 허벅지를 모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뉴트럴 포지션으로 해서 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다리를 벌리면은 어깨가 좀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리를 모아서 스티메이션 포지션으로 손을 허벅지 위에 놓치는데 이걸 이제 뉴트럴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음파 검사할 때는 이거 랜드마크를 하나 확인할 수가 있는데 AC 조인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AC 조인트는 이게 앵간히 살지지 않는 사람은 좀 만져주죠. 이게 클래비크를 따로 앞으로 쭉 만져가지고 바깥쪽으로 나가다가 뼈가 좀 볼로 튀어나왔다가 가라앉는 여기가 클래비크를 안 따라다니거든요. 바깥에서 만져지는 본이 여기가 AC 조인트.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바이셉 스탠더를 먼저 볼 텐데 앞으로 검사하기 전에 초음파 방향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통은 초음파 회사마다 이렇게 이쪽에 우리의 마크가 있고 프로브에도 이렇게 마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 확인을 해서 이쪽이 지금 왼쪽이고요. 그래서 화면의 왼쪽을 환자의 메디알 사이드, 화면의 오른쪽을 환자의 라테랄 사이드로 해서 검사하겠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C 조인트를 확인하고 그 밑에서 프로브를 보시면 보시면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랜드마크는 본입니다. 본은 이 코티칼 본에서 에코 시그널이 반사되기 때문에 이 본의 윤곽이 슈퍼 에코익한 라인으로 선명하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을 보시면은 이 내측에 보면은 약간 작고 뾰족한 모양의 그 돌출부가 있고요. 외축에는 약간 크고 둥근 모양의 돌출부가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게 레서 튜버러스 LT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게 그레이터 튜버러스 GT입니다. 그리고 이런 본의 모양 말고도 요 LT 바깥쪽에 서브스카플라리스가 어태치먼트 되는 걸 보고도 이게 뭐 LT나 튜브의 튜버러스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튜버러스 사이에 이렇게 오목한 홈이 있는데 이게 IC-18 그루브 또는 인터 튜버블라 그루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깊이가 한 3mm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하이퍼 에코익하게 둥근 구조가 보이는데 이게 바이셉스의 로운 헤드 텐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실 때는 일단 바이셉스가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이 주변에 플레이스 플렉션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본의 이레귤라르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바이셉스 주변에 플레이스 플렉션이 보이면은 그거는 이제 바이셉스를 둘러싸고 있는 슈트는 이 위에 있는 글레브 휴머럴 의 색출이 익스텐션 되기 때문에 보통 이 바이셉스가 중부에서 한 30cm 정도 하단까지 연장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플루이드가 보였다면은 확률적으로 바이셉스 텐던의 문제보다는 글레브 휴머럴 조이스나 아니면 로테이터 커프 문제 때문에 플루이드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은 요 바이셉스 텐던 바깥쪽에 컬티베이팅하는 아테리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휴머럴 서컴플렉스 아테리 업센딩 편인데 그거는 크게 의미는 아니고 뭐가 섞이고 있으면은 아테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스킨, 그러니까 서브큐, 이게 이제 벨토이드 머슬이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튜버러스 위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하이퍼 에코익한 라인이 보이는데 이거는 요 내측에 있는 서브스카플라이스 텐션의 슈퍼트라 파이버가 이 LT를 지나서로 GT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버스 휴머럴 리바운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 바이시피탈 굴부 레벨에서 바이세프 텐션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이롱 쇼덱 시스템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장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바이시피탈 굴부 레벨에서 프로키만 쪽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 내측에 있는 LT가 먼저 이렇게 싹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고, 위로 더 올라가면은 GT도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검사할 때 일단은 젤을 충분히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젤이 없으면은 중간에 에러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 바이셉스를 볼 때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구조를 하이퍼 에코스하게 퍼펜디큘러 스팅을 해야 되거든요. 하이퍼 에코스하게 보고 위로 올라가면은 각도를 좀 바꿔서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가 검게 보여요. 이거는 바이셉스 텐션 테어인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큐브로 옮길 때 하이퍼 에코스하게 보시를 보고 벨트가 가라앉고 벨트도 가라앉고 여기에 보시면은 그 LT랑 GT랑 다 가라앉고 이제 둥근 휴머럴 헤드가 보이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안테리오 로테이터 커프 인터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 내측에는 서브스카플라리스 텐던이고요. 이 외측에는 수프라스피너스 텐던이고 그 사이에 바이셉스 텐던이 위치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바이셉스 텐던 위를 이렇게 잡고 있는 밴드가 코라코 휴머럴 리가멘트라는 거고요. 이 바이셉스 밑을 파고드는 글과 수페리어 휴머럴 리가멘트. 이건 지금 영상이 정확하게 분명히 보이진 않는데요. 이 두 개의 코라코 휴머럴 리가멘트랑 이 수페리어 글레노 휴머럴 리가멘트가 이 안쪽에서 슬리는 형태로 리플렉션 풀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 휴머럴 레벨에서 바이셉스가 안쪽으로 이렇게 디스로케이션 되는 것을 안정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발시탈 부분에서 트랜스버스 휴머럴 리가먼트가 나타나는 것처럼 프록시말 쪽에 안테리어 높이에 내고 이동을 내면서 이 리플렉션 트리가 그거 안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스테이션 숄더가 있을 경우에 그 코라코 휴머럴 리가먼트의 두께가 좀 증가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덱시스를 전체적으로 발시탈 근육을 내려서 이쪽으로 가서 D랑 G가 가라앉아서 예. 전체적으로 스캐닝 하시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바이스가 아까는 그 부분에 비해서는 동그랬던 게 약간 오브리터 타원형 모양이거든요. 그 아크로미니에서 가려져 있는 데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탈로 내려가 보시면 바이스탈 그루브 레벨에서 디스탈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요 가운데 있는 바이셉 텐던을 쭉 트레이싱을 한 건데요. 이 정도 레벨 가면은 이 하이퍼에크스탈 텐던 주위로 약간 어두운 구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거 이제 머슬 소리예요. 여기는 이제 마리오 텐던이 보통 여기에 파시피케이션이나 텐던 페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로 내려가시면 여기까지 충분히 내려가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레벨에서 보면은 이 바이셉 텐던 위를 가로지르는 하이퍼 에코이크한 밴드가 보이는데 이거는 이 팩토라리스 레이저 텐던이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 GT의 크레스트 그러니까 그 인서트 신트라 그러는데 나타날 때 인서트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디스탈 레벨에서 바이셉스 텐던을 안정화하는 것과 저걸 저 앞에 가서 찍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앞에 가서 프로덱시스를 프록시말에서 디스탈까지 확인을 하시고요. 아니 저 화면을 근데 일단은 보면서 보통 구조를 볼 때 쇼덱시스를 보통 먼저 보는 경향인데 왜냐하면 이게 쇼덱시스를 보시면 주변 구조물과의 이제 위치 관계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쇼덱시스를 보고 롱엑시스를 보고 다음에는 이 바이스 스탠더 롱엑시스 볼 텐데요. 아까 역시 바이시탈 그룹에서 그 바이스 스탠더를 잡으시고 이걸 가운데 두고 소재를 올려보겠습니다. 화면의 왼쪽이 프락시말이고 오른쪽이 디스탈인데요.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델토이드 머슬이고요. 그리고 밑에 하이퍼 에코이카 라인이 휴머러스의 콜텍스입니다. 그 사이에 아주 전형적인 피브릴라 패턴의 구조가 보이는데 이게 바이셉스 텐던의 롱 엑시스 스캐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셉스 텐던이 휴머럴 헤드를 지나서 밑으로 내려가면 약간 구조가 깊어지기 때문에 아까처럼 밑에 쪽으로 이렇게 약간 눌러줘야지 그 구조의 퍼펜디큘러 스캔이 되고 그래야지 이제 아나이소트로피 없이 전체적으로 이 전장에 걸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서브스카플라리스를 볼 텐데요. 서브스카플라리스는 좀 전에 이 바이셉스 텐던을 본 상태에서 환자 팔을 좀 움직여 보겠습니다. 환자 팔을 인터널 로테이션을 하면은 본이 하나 볼록 올라오는 거는 이건 GT고요. 바이셉스 텐던이 보이고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하면은 또 볼록 올라오는 본은 LT가 되죠. 바이셉스, GT, 바이셉스, LT. 이게 LT가 이렇게 보인 상태에서 이거 큐브를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화면의 왼쪽이 프록시말이고 오른쪽이 디스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서브스카플라리스의 쇼덱시 스캔인데요. 이 서브스카플라리스는 그 스카플라의 서브스카플라 포사에서 오리진해서 LT로 이렇게 붙게 되는데 이게 넓은 부위에서 이렇게 좁은 부위로 붙으면서 이 텐던이 4개에서 6개 정도의 번들을 형성하고 그 사이사이에 머슬 포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초음파로 보시면 이렇게 하이퍼 에코익한 파시클들이 한 4개, 5개 정도 보이고 그 사이사이에 하이포 에코익한 클레프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텐던 사이에 이런 하이포 에코익한 부분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텐던 테어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실제로 이 서브스카팔리스의 테어가 꽤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텐던이 잘 안 보이는데 이제 LT 모양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LT는 보통 이렇게 평평한 면에서 약간 내리막 경사를 이루면서 끝나는데 보통 요 부위까지가 이제 텐던 인설션 부위가 되기 때문에 서브스카플라리스 텐던의 테어는 주로 이 어퍼 파이버, 아티큘라 사이드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위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열심히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LT를 확인하시고 이게 인설션 하는 데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tilting을 해서 하이퍼 에코릭하게 끝까지 텐던 인설션 하는 데까지 보셔야 되고 이게 약간 컬리피케이션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서브스카팔리스의 이제 롱 엑시스 스캐닝은 숏 엑시스를 한 상태에서 스크루를 그대로 이렇게 90도를 돌려주시면 돼요. 화면이 왼쪽이 메디알이고 오른쪽이 라테랄인데요. 메디알 쪽 보시면 요 보이는 본은 코라코이드 프로스있어요. 또 바깥쪽으로 가시면 아예 바깥쪽으로 가면은 여기 바이셉스 텐던이 있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카티레지 약간 덮인 부분이 휴머럴 헤드고요. 이 휴머럴 헤드를 둘러싸고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휴머럴 헤드를 덮고 있는 컨벡스한 모양의 구조물이 서브스카플라리스 텐던의 롱 엑시스 스캔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관심 갖는 부위는 이 인설션 부위이기 때문에 LT를 딱 인설션하는 부위가 하이퍼 에코릭하게 스태핑을 하시고요. 이 어퍼 파이버부터 이 밑에 로어 파이버까지 당장 보통 이 폼프린트가 2.5cm 되거든요. 그리고 인설션하는 부위를 어퍼 파이버부터 로어 파이버까지 단장에 걸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인데요. 그러니까 병변이 가장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한 군데를 딱 보면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 보게 되죠. 근데 이 수프라스피나투스는 오리진이 요 스카플라 스파인의 위쪽 수프라스피너스 포사에서 GT로 이렇게 인서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GT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라테랄 휴머럴 에피콘디아를 이용하는 건데 보시면 요 팔꿈치를 이렇게 플렉션 하면 쭉 튀어나오고 익스텐션 하면 쏙 들어가는 요 부위가 이제 라테랄 휴머럴 에피콘디아인데 요걸 기준으로 어퍼암의 롱 엑시스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거기에 GT가 위치합니다. 이건 팔의 위치에 따라서 뭐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팔 포지션을 바꿀 때는 요걸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아까 이제 아까 뉴트럴 포지션에서 보면은 이 수프라스피나투스가 이렇게 해서 GT에 이렇게 인서션 할 때 이 앞쪽 부분을 안테리어 파이버, 뒤쪽을 포스테리어 파이버라고 하는데 이게 라테랄 에피콘디아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 상태에서는 이 바깥쪽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수프라스피나투스 본다 그러면은 보이는 요게 이제 아크로면이고 이게 델토이드 머슬인데 그 밑에 보이는 하이퍼 에코릭한 구조가 수프라스피너스 텐던입니다. 근데 지금 뉴트럴 포지션을 하면은 이 프록시말 쪽 많은 부분이 아크로면에서 가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프라스피너스를 볼 때는 자세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강의하셨던 것처럼 팔을 익스텐션, 인터널 로테이션, 어덕션 이거 하는 걸 이제 클라스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환자한테는 반대편 뒷주머니에 손을 넣으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요걸 이제 클라스 포지션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까 라테랄 에피콘디아를 기준으로 하면은 GT가 이제 앞쪽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AC 조인트 앞에서 풀고 이렇게 되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세로 검사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클라스 포지션을 하면은 이 휴머러스가 너무 과도하게 인터널 로테이션 돼서 이 안쪽에 있는 바이셉스가 안쪽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 바이셉스 바로 옆쪽에 있는 수프라스피나투스를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손을 동측의 일리아 프레스트에 놓게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한테는 같은 쪽 주머니에 손을 내세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 그 바이셉스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하기가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걸 이제 미들턴 포지션 또는 모디파이드 클라스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그 AC 조인트를 기준으로 푸드를 넣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랜드마크는 본입니다. 이렇게 둥근 휴마럴 헤드가 있고요. 고이 있게 검게 보이는 부분은 이제 카틸리지가 위를 덮고 있는 거고요. 역시 화면의 왼쪽이 매측이고 오른쪽이 매측인데 제가 좀 전에 확인하는데 이 밑에 이제 바이세스 텐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처럼 이제 클라스 포지션을 하면 이게 아예 이렇게 돌아가 버리니까 이 부분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휴마럴 헤드 위를 덮고 있는 하이퍼 에코이크한 구조, 여기가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이 되고요. 그리고 이 외측으로 보면 약간 에코제네스가 다른 구조물이 있는데 이건 이제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입니다. 인프라는 이 스카풀라 스파인 아래에서 오리진해서 이렇게 GT에 라테랄 파스를 듣기 때문에 주행 방향이 다르니까 만약에 한 구조를 퍼펜디큘라 스캔을 하다 보면은 이제 주행 방향이 다른 구조는 당연히 아나이소토프가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좀 어둡게 다른 에코제네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락치를 확인하시고 우측 디지털로 가서 이게 완전히 수프라스피나투스에 인서션 하는 데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롱 액시스 스캐닝을 할 때는 역시 AC 조인트를 기준으로 이제 프로브를 이쪽으로 돌려서 잡으시면 되는데 화면의 왼쪽이 프록시말이고 오른쪽이 디스탈입니다. 역시 우리가 랜드마크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휴메럴 헤드가 있고요. 둥근 휴메럴 헤드와 이 위를 덮고 있는 카틸리지가 끝나는 부위가 이제 아나토미컬 렉이 되죠. 그리고 아나토미컬 렉에서 위쪽으로 경사를 이루면서 꺾이는 평평한 면이 있는데 이게 슈피리어 파셋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위를 덮고 있는 구조가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이고요.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게 이제 스킨, 서브큐, 델토이드 것들이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하이퍼 에코이크하게 보이는 라인은 버자 주변에 있는 페리 버자 셋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버자가 있는 건데 뚜렷하게 하이퍼 에코이크한 라인으로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다면 이 사이에 있는 하이퍼 에코이크한 라인 사이에 인젝을 하시면은 버자 인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휴머럴 헤드를 덮고 있는 책에는 전형적으로 이제 새 부리 모양으로 나와 있는데 새 부리 모양의 피브릴라 패턴의 구조가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입니다. 또 여기를 보실 때는 일단은 에코제네시티를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근데 에코제네시티뿐만 아니고 이 컨벡스한 모양이 유지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태어가 이 에코제네시티를 보고는 잘 모르는데 컨벡스한 모양이 좀 플랫하게 있거나 약간 디프레션 되어 있는 그런 모양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벡시티를 보시고 그다음에 이 인서션 하는 부분에 본이 이레귤라리티가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수프라스피나투스의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장에 걸쳐서 보셔야 되는데 이 안쪽에서부터 보시면 이 안쪽에서 이렇게 딱 본이 보이는 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죠. 그리고 약간 외측으로 이동하면은 여기서 보이는 게 바이셉스 텐던입니다. 이 바이셉스 텐던 요 피브릴라 패턴이 좀 전형적이기 때문에 쉽게 모양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요 바이셉스를 좀 길게, 가능한 길게 이렇게 보이도록 하는 게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덤 방향이랑 일치합니다. 그래서 요걸 확인하시고 약간 왼쪽 코라코이드, 바이셉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왼쪽으로 살짝 이동하시면 여기가 수프라스피나투스의 내측 경계가 되죠. 즉 안테리어 파이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외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요 수피리어 파셋의 각도를 보시죠. 요 각도가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피리어 파셋에 이렇게 보이고 외측으로 이동하면은 수피리어 파셋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여기가 수피리어 파셋에서 라테랄 파셋으로 이행되는 수피리어 파셋, 라테랄 파셋이 이행되고 완전히 이렇게 평평해지면은 여기 이제 라테랄 파셋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인프라스피나투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경계가 그 수프라스피나투스랑 인프라스피나투스가 GT에 붙을 때 딱 경계가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가운데서 이렇게 인터밍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지만 책마다 이제 어떤 책은 보통 이게 1.5cm 되니까 이렇게 쇼드 액세스를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뭐 1.5cm 정도는 수프라, 바깥쪽은 인프라스피나투스다 이렇게 뭐 기술한 책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 수프라스피나투스를 내측에서부터 내측까지 전장에 걸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자꾸 이제 안테리어 파이버라고 하는 이유가 내측에 있지만 우리가 아까 뉴트럴 포지션에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붙는데 이걸 이렇게 인터널 로테이션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니까 내측에 있는 게 안테리어 파이버가 되고 외측에 있는 게 이제 포스테리어 파이버가 되고 그 책을 읽을 때 왜 내측에 있는데 안테리어 파이버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다음 이제 AC 조인트를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클레비클의 아타랜드는 쉽게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 코로나 플레인으로 풀고 이렇게 딱 되시면 이 내측에 있는 분이 클레비클이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분이 아크로면입니다. 그 위를 덮고 있는 부분이 수페리어 AC 리가먼트가 되고요.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이 이제 AC 조인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근데 이 공간을 보시면은 제가 푸드를 평형해 보려고 약간 이렇게 들어서 보는데 사실은 이 외측에서 내쪽으로 약간 경사를 이루면서 조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 인증을 하실 때는 클레비클 라테랄 엔드를 확인하시고 바늘을 진입하실 때 약간 내측으로 경사를 줘서 진입을 하시는 게 저항 없이 인증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초음파가 있으면 굳이 뭐 블라인드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아웃 오브 플레인으로 이렇게 바늘을 진입하면 요 가운데에 플레이트가 있으니까 가운데 놓고 가운데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은 요 플레인에 지나가는 순간 하얀 점이 이렇게 딱 생기니까 이렇게 인증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인플레인으로 해야겠다. 바늘이 안 보이는 게 불안하다 보시면은 요거를 이제 세지탈 플레인 잡고 그럼 요거는 이렇게 보면은 요건 클레비클이겠죠. 이렇게 외치고 쭉 가다 보면은 클레비클이 딱 없어지면서 빈 공간이 생기고 또 본이 생깁니다. 요거 아크로게이죠. 요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 여기를 보고 인플레인으로 넣으시면 바늘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조인트 인증을 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 이제 뒤쪽에 있는 구조를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인프라스피나투스를 볼 때는 팔을 반대쪽 어깨를 이렇게 잡도록 합니다. 이것도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랑 마찬가지로 핸들을 좀 더 익스포즈하고 텐션을 주는 자세가 되고요. 이 인프라스피나투스는 이 인프라스피나투스 포사에서 이렇게 GT로 인설션인데 지금은 이제 GT 위치가 아까 라테랄 에피콘디알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 앞쪽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인프라스피나투스 포사에서 오리지널 것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주행 경로를 취하면서 GT의 라테랄 파셋에 인설션합니다. 그럼 이제 요 밑에 있는 인프라스피나투스 머슬을 볼 텐데요. 이 스카플라 스파인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풀고 계시면 토가 어디 가셨나요? 아, 뎁스 좀만 깊게 커지게 돼요.
화면의 왼쪽이 프록시마라고 오른쪽이 비슷한데요. 이게 스카플라 스파인이고, 그 밑에 있는 여기 연결된 근육이 대소이거든요. 요 밑에 있는 것들이 인프라스피라투스가 그 인프라스피라투스는 이게 가운데 센터를 앞으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스카플라 스파인 밑에 델토이드 밑에 있는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프로브를 올리면은 지금 보이는 것이 인프라스피라투스고요. 요걸 따라서 인프라스피라투스를 보고 이걸 이제 롱 엑시스를 보고 주행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외측으로 이동하시면 튜머럴 헤드를 지나서 그래서 요 파셋의 인서전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포프린트가 한 1.5cm 정도 되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인서전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요. 여기를 이제 숏 엑시스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인프라스피라투스 인설전하는 부분인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크만 좀 이렇게 해 나가시다 보면은 이 인프라스피라투스랑은 다른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밑에 있는 테레스 마이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테레스 마이너는 인프라스피라투스나 수프라스피라투스보다 이게 텐더 포션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거의 머슬이 바로 본에 붙기 때문에 일단 병변이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텐더를 보기도 쉽지 않아서 뭐 책에 특별히 이거를 스캐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기술적인 건 하지 않는데 그 인프라스피라투스가 라타랄 파셋에 인설하는 밑에 부분에 또 다른 구조가 보이면 그건 이제 테레스 마이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뒤쪽에서 아까 인프라스피라투스 볼 때 잠깐 나왔던 그러긴 한데요. 이제 글레노이드랑 레이브룸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후방 구조를 볼 때는 요 스카플라 스파인 나타날 쪽으로 가면 이 스파인이 이렇게 빗소로 꺾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걸 이제 포스테리어 아크루미니의 포스테리어 앵글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스카플라 스파인에 평행하게 이렇게 프로브를 보시면 저 포커스 좀 아래로 하면 되는데 하나만 5cm 아니 포커스가 4cm 해주셔야 돼요. 포커스를 조금만 일단 구조가 깊어지면 이제 초음파 성능이 좀 많이 좌우를 받거든요. 일단 왼쪽이 화면에 메디알 사이드고 오른쪽에 나타나는데 이제 이 본의 컨투어가 인프라스피너스 폴사가 되고요. 이게 외측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볼록 올라오는 구조가 포스테리어 블랙로이드입니다. 그리고 외측에 보시면 여기가 휴마를 했고요. 그레노이드 위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하이퍼 에코익한 구조가 레이븐인데 그러면 이제 이 정도가 좀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네이브룸입니다. 그리고 요 글레노이드랑 바로 내측이 이 글레노이드랑 스카플라 스파인이 연결되는 스피노 글레노이드 노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레이브룸의 병변 자체를 초음파로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레이브룸의 테어가 아주 골절처럼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보는 레이브룸은 이 360도 레이브룸 구조 중에 포스테리어 일부기 때문에 여기에 병변이 없다고 레이브룸이 괜찮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 병변 자체가 정확하게 보이지도 않고 또 깊은 구조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뭐 이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의심이 되면 그때는 MRI를 레코멘드 하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 보셔야 될 게 아까 얘기한 그 스피노 글레노이드 너치에 뭔가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포스테리어 쪽에 레이브럴 테어가 있으면은 이 조인트 플루이드가 이쪽으로 이렇게 보여서
갱글리온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드물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스피노 글레노이드 너치에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이게 그 수프라스카플라 너브의 주행 경로에 있기 때문에 이게 너브를 컴프레션 하면은 뭐 뉴로패시가 나타나고 또 심해지면 여기에 있는 머슬의 아트로피가 생기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조인트 인젝을 할 때도 요 뷰를 해서 보게 되는데 이제 앉아있는 자세는 힘드니까 옆으로 데큐비투스 포지션에서 요 뷰를 잡으시고 그쪽에서 바늘을 진입해서 이 네이브룸이랑 카틸리지 사이를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바늘을 진입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조인트 인젝을 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브에서. 그냥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몽순 원장의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듣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몽순 원장의 강의가 자근자근이니까 조근조근이니까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교실 저기 우리 삼촌 있잖아, 송피 와서 했으니까 한 3번 정도만 해도 수고 좀 해서 어떻게 생각해? 했죠. 그리고 더 자유롭게 어차피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막 좀 더 주말이 없잖아. 아깝게 보니까는 이것만 청소년 한 100번 넘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지겨울 거예요. 자기는 지겨워도 괜찮지. 여기 이제 내가 보니까는 저기 굉장히 열심히도 기교를 들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이야. 근데 날짜를 뭐 토요일이 좋은지 금요일이 좋은지 그래서 한번 종합해서 오늘 또 강사님의 또 날짜도 한번 잡아봐가지고서 한 달에 한 번 와서 가요. 내가 그래서 아니 근데 사람이 모일 때가 일로 가? 일로? 자기 있는 데로 가? 그럼? 뭐 우리 교육기술로 와 있고 센터로 와 있고 모이는 데가 인천으로 분동. 모아서 거기서 한단 말이야. 분당이. 어때? 괜찮아? 한 모이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만 되면은 한 2~3명이면 안 하고 강의 드리겠습니다. 강의로 없어지면 되지 내가. 뭐 이게 모자랄 것 같아. 에? 식사 우선